여러분, 혹시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강자.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회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내밀었고 노조는 그래도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노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생긴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69년에 창사한 이래 무려 50년 가까이 노조가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삼성그룹은 오랫동안 이른바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 노조는 필요 없다는 식의 방침이었죠. 그런데 2018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입자 수도 많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조에 가입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쌓이면서 조합원 수가 빠르게 불어났죠. 2026년 현재 삼성전자 안에는 무려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 동행이 그것인데요. 이 세 노조를 합치면 조합원 수가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규모가 커진 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성과급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문제가 왜 이토록 큰 불씨가 됐을까요? 성과급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을 때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보너스 같은 겁니다.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돈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초과 이익 성과급, 줄여서 OPI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목표 이상의 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분 일부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상한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많이 벌어도 직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연봉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은 거죠. 그런데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상한선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성과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이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나? 라는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성과급 산정 방식도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계산하는지 직원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정해서 주는 만큼 받아야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불만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끝에 노조 가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조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임금 협상에서 노조 측이 내놓은 핵심 요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성과급 상한선 폐지입니다. 지금처럼 연봉의 50%로 성과급을 묶어두지 말고 회사가 얼마를 벌든 그에 맞게 직원들에게 더 많이 나눠달라는 거죠. 그것도 일회성 특별 포상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서 영구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하는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이죠. 우리 돈인데 왜 우리가 계산 방식도 모르냐는 문제 제기예요. 셋째, 임금 7% 인상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급도 그에 맞게 올려달라는 요구죠.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조는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임금 인상 요구를 7%에서 5%로 오히려 낮췄어요. 돈보다 제도 개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삼성전자 사측도 이번엔 예전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버티거나 작은 양보를 내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국내 업계 1위, 즉 SK하이닉스를 앞서게 되면 그 직원들에게 경쟁사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과급 재원도 영업이익의 13%로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노조가 요구한 10%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기존 성과급 상한인 연봉 50%에 추가로 25%를 더 얹어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최근 3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제시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 정도 카드를 꺼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측 입장에서 정말 최대치를 내놓은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조가 사측의 파격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조가 거절한 핵심 이유는 이겁니다. 사측이 내놓은 건 특별 포상이라는 이름의 일회성 혜택이라는 거예요. 올해 1등하면 더 주겠다는 거지. 제도 자체를 바꿔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조는 이걸 두고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비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노조가 원하는 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이걸 제도로 못 박아두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 사정이 어떻게 바뀌든 경영진이 누가 되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크게 3개로 나뉩니다.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인데요. 이 세 곳의 실적이 제각각입니다. 메모리는 잘 벌고 있지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0%를 사업부별로 나누면 메모리 직원들은 더 받지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직원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 계산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률이 기존 47%에서 무려 11%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회사 안팎에서는 노조가 전체 직원이 아닌 특정 사업부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노조가 모여 만든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수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2월 노조 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중간에서 해결해 줄 수 없겠다. 더 이상 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노조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동교섭단의 이름을 공동투쟁본부로 바꾸고 제니해니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겁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조합원 약 9만 명 중 73.5%가 참여했고 그중 93.1%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수치죠. 파업에 찬성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직원들 사이에 쌓인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회사는 협상을 다시 제안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노조가 또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사측의 성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월 파업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삼성전자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이 18일간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가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생산 차질이 생기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거래처가 다른 회사로 눈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그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약 70% 수준으로 회사가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업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파업이 2024년에 처음 일어난 데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파업 국면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재 제의를 경영 원칙으로 내세워온 삼성이 정작 자기 직원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내부 혼란은 주식시장과 국가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질문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눠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죠. 회사 측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직원들과 함께 버텨야 하고, 이익이 생겼을 때는 나눠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특정 사업부의 적자를 다른 사업부가 떠안는 구조에서 성과급 상한을 없애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노조 측 입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시적 포상보다 제도적 변화를 원하는 건 안정적인 보상 체계가 없으면 언제든 회사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거니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회사가 직원들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이런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4월 집회와 5월 총파업을 앞두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